자, 오늘 챕터 7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추상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하면은 해류가 가장 언급한 게 있습니까? 즉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위도 0도와 위도 30도 인근에서 바람이 불어요. 북방 부입니다. 어떤 바람이 부니까 하면 이런 북동 무역이 붑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쓸게요. 에크만 수송이라는 용어입니다. 표층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과거 여러분한테 소개할 때 전향력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바람이 불 때 물이 흐르니 그래서 진행 방향을 오른쪽 휘게 만들어서 이렇게 간다. 즉 북쪽 해류가 이렇게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흘러갑니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때 얘기하면서 G2에 있는 내용이 지원으로 살짝 내려왔다 했습니다. 에크만 수송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람이 불면요, 이 바람에 대해서 표층의 물은 진행 방향 오른쪽 45도 정도로 기울어올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층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밑에 층도 또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또 밑에 층도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말씀 이해됐어요? 그래서 표층의 바람이 한쪽으로 불면은 그 밑에 있는 물은 오른쪽으로 틀고 그 밑에 있는 물이 또다시 오른쪽 불고 하다 보니까 표층 바람 방향에 대해서 물은 대체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물의 흐름이 나타나거든 하는 게 에크만 수송입니다. G2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원에 살짝 에크만 수송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 맨 밑에 에크만 수송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이쪽에 산이 이렇게 있고 섬이라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가 동해바다와 서해바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불게요.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서 북쪽, 남쪽 그래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해바다 쪽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바람 진행 방향의 어느 쪽으로? 오른쪽 90도 방향 물이 흐름이 나와요. 바람이 이렇게 남풍이 부니까 이렇게 물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표층에 있는 물이 먼 바다로 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 물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럴 수는 없으니까 밑에 물이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바람이 부네요. 두 번째 물이 흐르면 진행하여 오른쪽으로. 그래서 물은 동해 먼바다 쪽으로 물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용승이란데 이 물은 뜨거운 물일까요? 차가운 물일까요? 차가운 물이죠. 심층수의 용승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시원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 생각해볼까? 여름이에요. 어느 바람이 분다? 이렇게 부는 바람이 불어요. 느낌 딱 좋죠? 그럼 동해 쪽은 어떻습니까? 동해 쪽의 표층물은 이렇게 흘러요. 심층에서 올라오네요. 가뜩이나 서해는 물의 양도 적어서 열 용량이 적어서 여름에 더 뜨겁다 했는데 같은 위도의 서해안과 동해안의 수온 차이를 더더더 벌리는 건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해바다 쪽은 어떨까요? 어차피 바람이 이렇게 불 거 아니야. 이렇게 바람 불면 물이 흐르면 연안으로 물이 들어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침강이 일어나겠네요.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2번 물이 흐르면 유치 쪽으로 올라와요. 3번 침강이 일어나요. 하겠습니다. 됐나요? 정리해 주십시오. 책이 없어요. 책이 바뀐 것 같은데요. 너 이거 오늘 처음 들어오나 이 수업을? 예. 지난 목요일에 나오셨어? 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북쪽 대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물의 흐름은 어느 쪽으로 한다고?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물의 흐름을 올립니다. 그럼 위도 30도 쪽은 고수위가 되겠죠. 그렇게 물이 흘러다 보니까 위도 0도 쪽은 저수위가 된다 했습니다. 위도 30도 쪽이 고수위고 위도 0도 쪽이 저수위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려고 할 거예요. 자, 이건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공부시켰던 지구과학 2에서 북쪽 대류가 흘러가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위도 30도인 것이 고수위고 위도 0도인 것이 저수위예요. 그래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거예요.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흘러가려고 할 때 진행발 오른쪽 휘게 만드는 전형이 있고요. 가려운데 진행발 오른쪽 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수에서 저수위로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기압 경도력으로 G2에서 소개되는데요.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흐릅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고압이고 저압이면 바람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정말 오른쪽 휘게 만들어 놓으니까 등압선과 나란하게 등수위선과 나란하게 물의 흐름이 또는 공기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정리하십시오. 전환경은 지금 지구자가 자전하고 있다 보니까 자전하는 지구 가속 좌표계에서 느끼는 관성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발 오른쪽 휘게 만드는 부방부에서 진행발 오른쪽 휘게 만드는 힘을 전환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구 규모에서 물이 흐름, 지구 규모에서 공기의 흐름은 반드시 전향력을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이걸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소개를 했는데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물이 바깥에 먼 바다로 나가고 심층수가 올라옴이라는 용승을 얘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우리는 이 용승과 침강 중에서 용승이 꽤 중요해요. 적도 쪽을 생각해 봅시다. 적도 쪽은 이쪽에 있는 물이 많이 빠져나갔어. 비슷한 얘기죠. 물이 빠져나가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영도, 적도 쪽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용승이 적도에서 물이 올라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뭐 공부했습니까? 하면 고위도에서 밀도가 높아진, 차가워져서 밀도가 높아진 바닷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심층순환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렇게 침강이 일어난 지역이 있었으면 이게 남극이라든지 또는 북극에 있는 데서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물만 있고 올라오는 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 올라옵니까? 예, 이런 적도 쪽에서 올라옵니다. 이게 극에서 내려간 물이 적도에서 올라오는데 그렇게 심층순환이 보통 한 2000년에서 50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했죠. 그리고 오늘 수업 때 엘니뇨, 라니냐를 설명할 텐데요. 북적도 이루에서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동태평양의 페루 인근에서 심층수 용승이 많이 일어나는 이 얘기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물이 올라온다는 의미는요. 페루 앞바다 쪽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은 심층수가 용승되는 것은 영향력을 많이 끌고 올라와서 거기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거 이건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 앞바다에서 물이 용승이 된다? 원하십니까? 아니. 그럼 왜 너무 곤란하죠? 지난번에 태풍이 이렇게 간다 했었습니다. 태풍이 진행하여 오른쪽을 우리는 위험반이라고 불렀습니까? 안전반이라고 불렀습니까? 위험반입니다. 태풍이 환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인천 앞바다는 위험반을 해당합니다.
그런데 태풍은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주변 공기가 모여들면서 위로 올라가고 물도 따라 올라오는 물이 안 올라온다고요? 물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태풍해일이라고 합니다. 폭풍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 만조 뛰었을 때 태풍의 중심이 지나가면 물이 수십 미터 올라오네요. 예, 연안 물도 다 잠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태풍의 저압,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바람이 불면 물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요. 그럼 저기압 쪽은 수위가 낮아지고, 이해됐어? 저기압 중심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밑에 있는 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기압 중심에서 용승이 일어나고 하겠습니다. 용승이라는 거 저기압의 중심에서 그리고 적도 용승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기압 중심, 특히 태풍의 중심에서 용승이 일어나면서 태풍 해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거, 그리고 엘니뇨 라니아 설명할 때 적도 인근에서 동태평양 적도 인근에서 신춘수 용승이 일어나는 거 같이 연결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름철 동해 바다가 더 시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동 계절풍이 불어오는 과정에서 물을 동해안의 물을 동해 표층수를 바깥으로 먼 바다로 보내고,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을 끌고 올라오는 차가운 물을 위로 끌고 올라오는 이런 용승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용승되는 장소, 용승되는 메커니즘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저기압 중심에서 용승. 알겠나요? 정리하십시오. 저기압에서 무슨 일어나는 것은 고기압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따로 시간을 줘. 평상시에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태평양 모델이네요. 태평양의 이쪽 부분은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이죠. 예, 이쪽은 서태평양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도시 인도네시아 쪽인데요. 인이 있으면 인도네시아 뜻하는 한자예요. 여기가 태평양의 동쪽이에요. 동태평양. 동태평양 쪽 여기 대표적인 나라가 페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바람이 이렇게 잘 불어와요. 1번 무역풍이 잘 불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2번 북쪽 대륙이 남쪽 해류가 잘 가요. 엄밀히 말하면 남쪽 대륙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적도보다 조금 남쪽에서 더 중요한 해수의 동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뜨거운 물이 이쪽으로 많이 올리다 보니까 3번 서태평양 지역은 합니다. 뜨거운 물이 많이 왔어요. 고압대가 걸리겠습니까? 저압대가 걸리겠습니까? 뜨거운 물이 많이 왔으니까 증발도 잘 일어나겠죠? 예, 여기 공기의 상승도 많이 일어나고요. 구름도 많이 휘고요. 비도 많이 내려요. 저압대 걸리면서 다우 지역이에요. 예, 열대 다우 지역이죠. 인도네시아 밀림 뭐 이런 거죠. 열대 우림 다우 지역이에요. 저압대 걸리고 있어요. 4번. 그렇다면 동태평양 지역은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뜨거운 물이 좀 많이 갔어. 그래서 심층수가 올라와요. 심층수의 용승이 일어나요.
상대적으로 시원한 고압대가 그리고요. 이때 심층수가 올라오면서 밑에 있는 영양경비들을 많이 끌고 올라와요. 꽤 괜찮은 오장이 형성되는데요. 여기서 잘 잡히는 게 흠폴드 오징어예요. 흠폴드 오징어. 여러분 몽티만한 오징어가 잘 잡히고요. 이거 가공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파는 이게 평상시 모델입니다. 그랬습니다. 뭐 할 것 같아? 이제 엘니뇨? 딴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1프라임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그랬어요. 바람이 잘 안 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북쪽 대륙, 남쪽 대륙가 잘 안 가겠죠. 남쪽도 해류 역시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프라임. 이쪽 서태평양 지역, 인도네시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와. 옛날에는 비도 잘 내리는데 이제 비가 잘 안 내려요. 가뭄, 건조, 산불. 아마 작년 뭐 하면서 여러분들 전 세계 산불, 재작년도 그렇고 산불 많이 일어나면서 기후 변화를 많이 겪었던 얘기가 나올 겁니다. 4프라임. 그렇다면 동태평양 쪽은 어떨까요? 페루 아파트 쪽은 어떨까요? 뜨거운 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용순이 잘 안 돼. 용순이 잘 안 되니까 그 전까지 있던 어장이 파괴되죠. 게다가 뜨거운 물 때문에 비도 많이 내려요. 저압대거리에서. 그래서 여기는 홍수 피해를 입거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체로 크리스마스 인근쯤에 부정기적으로 일어납니다. 매년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부정기적으로 일어나고요. 스페인어로 그 아기 예수를 엘니뇨, 남자아이, 원래 남자아이인데 엘니뇨라는 말을 쓴 겁니다. 예. 이게 엘니뇨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서태평양에서 영국 따로, 동태평양에서 영국 따로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역풍의 약화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니냐, 여자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것과 반대가 되겠죠. 어떻게 된다고?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예요. 바람이 작살나게 잘 불어. 그러니까 물의 흐름도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은 쫙 물의 흐름이 아주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 서태평양 인근은 뜨거운 물이 와도 너무 많아요. 원래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보다 너무 내려요. 뭐라 불러? 홍수 피해가 입어요. 4톤. 그렇다면 이쪽은 반대로 심층수가 쓱 원래 이렇게 올라왔던 심층수가 올라와도 너무 올라와요. 추워요. 그래서 냉해 피해를 입어요. 야, 심층수 용승이 올라가니까 흠폴드 오지마 엄청 잡히는데 아니요. 너무 추워요. 라니냐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참고로 여러분들 중에 뭐 꽤 많은 학생들이 그 자소서 주제로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한 10% 정도가 엘니뇨 라니냐 이걸 주제로 했는데요. 그럼 10%면 못 찍는 거예요. 하다 주제고 쓸 게 없으면 엘니뇨 라니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고? 제발 여러분 자소서 주제를 먼저 선정하시라고요. 자, 수, 온, 편차를 쓸게요. 여기 기본적으로 편차라고 불러주는 것은
현재값 빼기 평균이니까 평 빼기 현재값입니다. 당연히 현재값 빼기 평균이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수온 편차를 동태평양 인근에서 이쪽 동태평양 인근에서 수온 편차를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하겠습니다. 네. 동태평양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은 쪽이에요. 이거 뭐라 부를까? 그렇죠. 이건 엘니뇨 시즌이죠. 반면 동태평양 표갑바다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많이 낮아져 있어. 이거는 라니아 시기예요. 네. 그 다음에 똑같은 수온 편차인데 이거를 서태평양 쪽에다가 적용해 봅시다. 같은 시점에 엘니뇨 있는 시점에 서태평양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뜨거운 물이 잘 안 와요. 그건 수온 편차가 오히려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가지겠고요. 라니아 시즌은 뜨거운 물이 와도 너무 왔네요 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수온 편차가 서로 반대가 되고 있어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다 됐습니까? 네. 자, 이쪽 동태평양 쪽인데요. 이 동태평양 쪽 보니까 갈라파고스 군도가 있습니다. 이쪽에서의 기압을 P 동태평양 할게요. 네. 인도네시아 앞쪽에 보면 다윈 군도가 있는데요. 여기 P 서태평양을 할게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P 동태평양의 기압에서 P 서태평양의 기압을 한번 빼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엘니뇨 때는 어떻습니까 하면 동태평양 쪽이 저압 걸리고 있죠. 네. 그지? 그쪽을 상대적으로 보면 고압이 되겠네요. 네. 저압 빼기 보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습니다. 그렇다면 라인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많이 보내서 이쪽은 너무 저기압이죠. 이쪽 너무 고기압이에요.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동태평양, 서태평양의 기압 편차가 기압 차이가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남방 진동 또는 해소 진동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엘니뇨 때는 마이너스, 라니아 때 플러스. 지금 이거 다 같은 날이에요. 이쪽도 엘니뇨 걸리고 라니아 걸리는 건 다 똑같은 날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 세 개의 그래프 중에 하나만 던져준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이걸 통해서 난방 기동 개수가 음이냐 양이냐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당연히 가운데 가 기준이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예요. 알겠나? 네. 정리해 주십시오. 난방진동 말고 그 갱소 진동이라는 이름. 아, 책에 보면 다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M 아 이 사람이 책을 도대체 왜 올려놨어? 자, 지구의 기후가 변화되네요. 우리가 기후 변화의 원인을 지구 외적 요인
또는 청각적 요인으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고 지구 내적 요인도 있을 수 있죠. 태양 주위로 지구가 공전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깝게 돌잖아 하는 근일점과 멀리 돌아야 하는 원일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과장되게 그 지구 공전 궤도를 내가 한번 이렇게 그려봤겠습니다. 지구란 놈이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하다 보는데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해 있는 이쪽은 북반구에 남유도가 높게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는 북반구 입장에서 원일점이 여름에 걸리는, 근일점이 겨울에 걸리는, 이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물론 바닥바닥에 여기 있는 거랑 뭐가 되겠습니까? 여름 다음에 가을 위치가 되겠고, 이쪽이 봄의 위치가 되겠죠? 멀리 있으니까 더 추운 거 아니야 하는 게 안 됩니다. 자전축이 길어져서 남중고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이게 여름이에요. 태양 쪽을 향해서 누워있는, 그게 여름인 거예요. 물론 북반구는 이런 그림이죠. 남반구는 그와 반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남반구가 메인돼서 문제가 나올 일은 극히 드물다라고 했는데 2019년 수능에는 남반구가 메인돼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과장되게 그랬다 했잖아. 자, 지구 외적 요인으로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면 이 자전축이요 돌아요. 팽이처럼 돌아요. 세차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차운동의 주기는 26,000년의 주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부터 세차운동 주기의 절반 1.3만 년 정도가 지나요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들은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구 자전축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되겠습니까? 참고로 지구는 태양 주위로 반시계 방향을 돌잖아요. 세차운동, 자전축은요 이렇게 돌아요. 이게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예요. 예, 많은 학생들이 시계 반시계 헷갈려하는데 세차운동의 방향은 뭐다? 시계 방향이에요. 어쨌든 세차운동을 반절시키면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북반구가 기준돼야 되겠죠? 북반구가 기준되겠습니다. 원일점인데요. 여름이야 겨울이야? 겨울이 걸립니다. 네. 여기는 네. 여름이 걸립니다. 멀리 있던 여름이 가까이 있는 여름이 되고요. 가까이 있던 겨울이 먼 겨울이 돼요. 북반구는 연교차가 증가합니다. 세차 운동을 통해서 T 세차 운동 주기의 2분의 1 후 또는 전이 시되면 북반구는 여름이 더 더워지고 겨울이 더 추워지는 연교차가 커집니다. 네. 남반구도 그럴까요? 아니요. 남반구는 여기가 겨울이었는데요. 멀리 있던 겨울이 가까이 있는 겨울이 됐어요. 남반구는 연교차가 오히려 감소해야 하겠습니다. 세차 운동 정해 주십시오. 지구 기후 변화의 외적 요인은 또 하나 나온 게 이심률의 변화인데요. 아까 세차 운동이라는 게 주기가 얼마 됩니까? 이 주기가 26,000년인데요.
모의고사에서 문제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신율의 변화의 주기는 약 10만 년 정도 됩니다. 지구가 이런 타원 궤도로 도는데 좀 더 찌그러진 타원 궤도로 돌래 아니면 좀 더 원에 가깝게 돌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율 변화로 이 신율이 감소하는 케이스를 소개할게요. 물론 증가되면 어떻게 된다? 그거 반대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율이 만약에 감소한다면 조금 더 원에 가깝게 지구가 공전하게 됩니다. 원위점이 가까워지고요. 근위점이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면 북반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여름이었지 않습니까? 가까워져요. 더 더워져요. 근위점에서는 겨울이었는데 조금 더 멀어지네요. 더 추워지겠군요. 북반구는 연교차가 증가됩니다. 남반구도 그렇습니까 하면 아니죠. 남반구는 그와 반대로 움직여요. 물론 이 시간이 커지면 또 그와 또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거였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지구의 계절 변화 생기는 이유는 지구 공전 때문이다. OX. 공전만 가지고는 계절 변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구 자주축이 기울어져 있는 건데 그럼 얼마나 기울어져 있습니까? 한데요. 여기를 지구 공전 궤도면이라 할게요. 지구 공전 궤도면을 다른 말로 뭐라 볼까요? 황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구 공전 궤도면 여기 태양에 대해서 얼마 기울어졌습니까 하는 거예요. 지구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수직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는 66.5도예요. 공전 궤도면 수직에 대해서 23.5도예요. 근데 이게 24.5도로 증가될 수 있고 22.5도로 감소할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여름이 겨울이 계절 변화 생기는 것은 자주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인데 기울어질 정도가 더 커진다면 이거는 남반구고 북반구고 모두 다 연교차가 증가됩니다. 만약 지구의 자주축이 공전에 대해서 수직으로 선차로 꼬구다 선차로 공전했으면 계절 변화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남반구 북반구 할 것 없이 연교차가 모두 다 증가됩니다. 세차 운동과 20일 변화는 남반구 북반구의 연교차 변화가 서로 반대 방향의 양상을 본다면 자주축의 기울 변화는 남반구 북반구가 다 같은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들이 밝혀지다 보니까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세차 운동의 주기, 20일 변화의 주기, 그리고 지구 공전 궤도 변화의 주기를 서로 모아서 합성을 해버리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울 때 더 춥고 더더더 추운 일이 벌어지면서 빙하기가 올 수 있지 않겠냐는 밀란코비치 주기를 소개하게 됐는데요. 잘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구 외적 요인이라면 뭐도 있다? 지구 내적 요인도 있었죠. 앞에 아까 우리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대규모 화산이 펴졌어. 화산재 하늘 뒤덮었네요. 그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 년간 계속 화산재가 뒤덮여버려요. 태양빛이 잘 안 들어요. 엄청 추울 거예요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태양빛의 투과도의 변화를 일으켰고요. 뭐 온실가스가 지금 화산이 터지면서 온실가스가 뭐 너무 많아졌잖아. 뭐 다른 지금 지구의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 있는 거기에 있는 뭐 메탄가스가 너무 많이 피고 있잖아. 하면서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지잖아. 그럼 온실효과가 더 심해지면서 지구가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파는 운동을 통해서 수능 분포가 생기면서 수능 분포의 변화가 생기면서 원래 흐르던 뜨거운 해류가 안 온다든지 뭐 반대로가 될 수 있겠죠. 갑자기 뜨거운 해류가 많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늘 운동을 통한 수리구 변동 이런 것들이 지구 내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빙하기를 설명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말들 알겠습니까? 네. 지구 외적 요인 말고도 내적 요인들도 있어 하겠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참고로 지구 외적 요인에 플러스 알파 뭐도 있습니까 하면 태양 활동까지도 있죠. 네. 워낙에 지구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너무 빛이 약해지면 지구에 너무 추워지게 되는 걸 배울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왜 시끄럽냐? 자, 마지막으로 지구의 열수진, 복사평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쳤던 내용이긴 할 것 같은데요. 아직 안 친한 표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구의 복사평형 다른 이름으로 열수지라는 걸 씁니다. 물수지를 배웠을 텐데요. 그래서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거든요. 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백의 에너지를 외권에서 받아봅시다. 이 백의 에너지를 파장에 따라서 나타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이 있겠고 IR 적외선 있겠고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이런 놈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은 이 가장 큰 에너지 람다맥스가 노란색 광선에 해당하는 나중에 태양을 G타입 계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외권에서 왔는데요. 지표에 대해서 이 배경이니까 다 쏟아집니까 하면 그러지가 않아요. 대기 반사 그리고 지표 반사를 통해서 반사가 약 30 정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표 흡수, 대기 흡수, 지표 흡수가 45, 대기 흡수가 25 이렇게 70만큼 지구가 흡수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는데요. 자외선의 상당한 양은 오존층에서 흡수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자외선 중에서 파장이 훨씬 짧은 이런 자외선은 지상에 안 떨어지고요. 그나마 가시광선에 조금 더 파장이 짧은 이 정도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영역도 거의 대부분 지구의 대기권이 흡수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지표에 떨어지는 에너지는 요 45라는 에너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대부분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가 지상에 떨어집니다. 즉 요거는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 영역에 떨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요 UV 자외선은 하게 되는데 대기가 흡수해버립니다. 오존층이 흡수, 성층권의 오존층이 흡수해버리겠죠? 성층권의 오존이 흡수했습니다. 또 누가 흡수했습니까 하면 적외선이 흡수되는데요. 이 적외선은 온실가스가 흡수했습니다. 당연히 대륙권에서 온실가스가 많다니까 대륙권에서 많이 흡수되고 말겠습니다. 요놈은 뭡니까? 외권에서 가시광선 영역과 지상에서의 가시광선 영역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반사 30에 해당하는 에너지량입니다. 즉 지구가 바깥에서 지구를 볼 수 있는 것은 지구가 반사한 가시광선이지 지구가 내놓은 복사의 가시광선은 아니에요. 지구 온도로는 가시광선을 복사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흰색은 외권에서의 그림이고요. 외권에서 에너지량이고요. 녹색은 지표에서 에너지량이 쓰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페이지 125쪽에 뭐 많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우리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지독하게 매번 나오는 문제가 이런 열수지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자, 지표에서는 어떻게 에너지를 내놓습니까? 그래요. 대류와 전도로서 직접적으로 팔을 내놓고요. 수증기 음결열과 같은 장열 요걸 통해서 21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당신 어떻게 이 숫자를 잘 알고 있습니까? 하면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구의 복사. 당연히 지구 온도는 정사절도만큼 건데요. 지구의 복사 에너지로 104를 내는데요. 이때 104 중에 100은 대기가 흡수하고 4는 외곽으로 직접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4의 에너지 중에 대기가 흡수한 건 100, 대기가 흡수하지 않은 게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기는 어떤 일이에요? 대기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데요. 이렇게 흡수한 것을 지표로 재복사하는 게 있네요. 88만큼 지표로 재복사하고 외권으로 내놓는 게 66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대기가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을 따져볼까 합니다. 지표가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을 따져봅시다. 일단 대기가 흡수한 양은 누가 있습니까? 하면 맨 처음 25부터 있네요. 누구한테 흡수했다? 태양부터 흡수한 겁니다. 그 다음 대기 지표부터 8 더하기 21 더하기 100을 흡수했습니다. 사수유산 얼마 나옵니까? 154가 나오려면 대기가 방출한 양이 있을 것이야. 누가 얼기로 방출했습니까? 하면 88만큼 방출한 것과 66으로 방출한 게 있네요. 앞에 보면 얼마 나온다고요? 이것도 154가 나왔어요. 요 88은 누구한테 준 거다? 지표로 준 거고요. 66은 외권으로 준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88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면 대기가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복사해주는 이걸 온실 효과율이라는 걸 쓴대요. 그래서 지구를 보온시켜주고 있는 게 이 온실 효과율이에요. 그래서 온실 효과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만약에 온실 효과가 안 일어난다면 해봅시다. 태양부터 100의 에너지 받고 100 보상에 내놓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지구, 태양 지구 사이 거리에 대기 없는 주체가 하나 있어요. 누구? 달이죠. 예, 달의 모델인데 이 달의 기온이라 할 수 없는 게 왜 공기가 없으니까 달의 평균 온도는 마이너스 15도씨입니다. 물론 달도 복사 평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지구는 이 온실 효과를 덕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그래서 15도씨로 약 30도 가까이 지구를 보온시키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문제는 이게 너무 심해지면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져서 온실가스가 너무 심해지면 너무 뜨거워지면서 각종 이상기후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나가게 되면 그게 지구 온난화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지표가 흡수한 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지표가 흡수했다고요? 일단 45를 흡수했습니다. 지표가 흡수한 거 45. 이거 누구부터 흡수한 겁니까? 태양부터 흡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기부터 88 흡수했네요. 네. 산수유산은 얼마 나옵니까? 133 나옵니다. 그러면 지표가 방출한 걸 생각해 볼게요. 결국 지구표가 방출한 것도 얼마나 나와야 될까? 130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8 내보내고요. 21 내보내고 100 내보내고 4를 내보내는데요. 요만큼까지는 쭉 대기한테 준 거고요. 요 4가 재밌어요. 이 4가 재밌네요. 이 4는 지구의 대기가 잘 흡수하지 않는 파장력이 있는데요. 적외선 중에서 태양에서 오는 적외선 중에서 일부 적외선은 잘 흡수하지 않고 지상은 떨어집니다. 예, 이런 파장력의 적외선을 우리는 대기의 차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태양에서 오는 적외선이 통과되는 것은 지구에서 나오는 이 적외선 역시 잘 통과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두 외권으로 직접 내보냈습니다. 대기의 창을 통해서 직접 나가는 겁니다.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파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엘리뇨 아니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엘리뇨가 올 것 같아, 라니아가 올 것 같아 라는 것은 결국에 수온을 측정해야 되는데요. 배 타고 나가서 재고, 야, 배 저리 가. 또 재고 이렇게 할 겁니까? 어디서 그래요? 태평양 한 바퀴 다 돌리면 4만 킬로미터예요. 그럼 어떻게 다 해요? 비행기에다가 온도계 실어놓고 쭉 따라간다고요? 미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공위성에서 적외선 센서로 측정해야 되는데 네. 저 대기 창에 해당하는 센서를 통해서 저 영역의 파장이 좀 더 많이 나오네. 아, 물이 더 뜨거워졌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